그곳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이걸 잘못할 때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알아요.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무서워요. 거의 버뮤다 삼각지대 같아요. 빅 아일랜드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실종 이틀 전 그들이 샤니스에게 몰려와 목을 조르려 했어요. 그의 친당이 없어졌어요. 마치 한밤중에 끌려간 것처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섬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군요. 이 섬은 당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산채로 잡아먹어요. 가끔 이 섬은 무언가를 제물로 가져가요.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까. 헛방 한 소리가. 무슨 일이야? 그냥 사라졌어. 여기는 War and Crime Investigation이다. 섬, 즉 땅덩어리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건 불가능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어쩐지 하와이 섬은 그렇게 해요. 마우이 아래 하와이 제도의 맨 끝에 위치한 빅 아일랜드는 이름처럼 광활하고 외딴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웅장한 산들과 매혹적인 열대우림, 그리고 음울한 화산들로 사람들을 이끌죠. 이곳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빅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실종자들에 관한 비밀, 그 비밀을 감춰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걸 자주 입었어요. 호랑이 목걸이. 그는 그걸 항상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 침대 옆에 항상 두던 검도 있었죠. 이건 우리가 풋볼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는 69번, 나는 96번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죠. 이제야 처음으로 혼자만의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반쪽짜리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이제는 생일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같은 생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어딘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혀 썩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더 이상 사랑해주지도 않죠. 정말 끔찍해요. 켈리 그래빗은 지난 5년 동안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실종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그건 거의 2, 3주에 한 명씩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경찰은 이 실종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사라졌어요. 경찰은 단서 부족으로 대부분의 실종자 수사를 중단했고 그 결과 100가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남겨졌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희는 하와이 경찰청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저희와의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조사 중에 여러분은 실종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이야기는 켈리 그래비트처럼 시작됩니다.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평온함과 탈출을 찾아 빅 아일랜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겨우 20살 때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어요. 그리고 2010년 2월 2일 그들은 극조 폭발물을 맞았고 켈리만 빼고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방 작전기지 라그만으로 헬기로 이송됐고 다리의 절반이 없었고 얼굴과 팔에는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그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어요. 외과 의사가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고 그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터 리드로 갔고 그곳에서 많은 의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다시 자라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오리건주에서 강 상류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8일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벽난로가 제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517채의 집 이불에 탔고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켈리는 하와이로 이사하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친구가 그곳으로 이사했고 켈리는 그곳이 치유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화와 고요함을 원했습니다. 처음에 켈리는 빅아일랜드의 파호아라는 지역에서 그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빅아일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머무르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곳엔 마약, 절도, 침입 사건이 많습니다. 파호아 시내에는 노숙자와 술 주정뱅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파호아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개된 경찰 기록을 분석한 후에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추적한 93건의 실종 사건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힐로, 카일로아코나 그리고 파오아 세 지역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데 이 지역들은 섬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켈리의 아버지 제프 그래빗 시니어는 켈리가 빅아일랜드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타이다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는 일요일 펀데이라고 불리는 날 드럼 서클을 하면서 보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는 자연 치유의 약을 좋아했어요. 직접 과일을 따서 땅에서 바로 먹는 것도 좋아했죠. 그리고 켈리 그래빗이 아무리 그들 중 한 명, 즉 현지인이 되려고 노력해도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없었어요. 그는 포박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외부인이었죠. 빅 아일랜드에서 외지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켈리 같은 사람들을 하울리라고 불러요. 그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들은 제 형을 거의 치입자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를 납치해서 약 36시간 동안 가뒀어요. 그리고 그는 풀려났고 그들을 설득해서 자신은 놓아주게 했어요. 그들은 그가 몇 가지 물건을 훔쳤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훔칠 필요가 없었죠. 그는 군인연금과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돈이 절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집으로 날아와서 저와 함께 지냈어요. 글쎄요, 한 두세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그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줬죠. 그리고 그는 글쎄요, 하와이와 그곳 사람들을 정말 그리워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그의 사람들이라 불렀어요. 그 일 후에도 그는 그곳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했죠. 그리고 사실 그는 저 가지고 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는 하와이에 살고 있었어요. 저도 하와이에 살고 있었죠. 저는 언더뷰에 있는 26에이커짜리 마마우케차 농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어요. 그는 제 집에 와서 머물렀고 저도 그를 거기서 만났죠. 우리는 가게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저는 그를 항상 봤죠.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요. 우리는 단순히 부자 사이일 뿐만 아니라 형제처럼 지냈어요. 켈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는 신들랜드라는 오프 더 그리드 공동체에서 살기로 선택했죠. 신들랜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생태 마을로 명상, 교육, 그리고 화합의 장소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족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레인보우 패밀리가 그를 끌어들였죠. 그리고 그는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컬트예요. 그건 그녀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2017년에 CNN은 종말론 컬트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신들랜드를 다뤘어요. 그 지도자는 자신을 예수라고 부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신들랜드에서 벌어졌다는 범죄 의혹은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지역 경찰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신들랜드는 적절한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은 저희가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그곳을 폐쇄하지 않았어요. 2025년 가을, 경찰은 그 공동체를 해체하고 적절한 허가증이 없었던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어요. 신들랜드는 항상 외부와 단절된 채 운영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었고 켈리는 그 중 하나를 어겼어요. 2022년 12월, 켈리가 실종되기 5달 전, 신들랜드 사람들은 그가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비난했어요.
있잖아, 우리가 저번 밤에 여기서 당장 나가지 않은 게 제일 큰 실수였어. 켈리가 실종된 후 그의 가족은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신덜랜드 사람들이 켈리에게 따지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 영상을 경찰에 넘겼어요. 걔,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램프 오일로 한 거잖아. 아니, 넌 분명 그걸 쳤을 거야. 그 코일에서 다 빠져나갔어. 그래, 넌 이미 그걸 산 거야. 모르겠어. 네가 그 소를 태웠잖아. 켈리는 그곳 주민들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한 후 신덜랜드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켈리의 친구인 펀더가 몇 주 후에 켈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이 영상을 촬영했어요. 아무튼 나는 켈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았어. 신더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는 내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충분히 빨리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삽이랑 대나무를 들기 시작했어.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지. 나는 내 목숨이 정말로 두려워서 나를 방어하려고 뭔가를 집어든 게 실수였어. 그러자 그 사람들이 더 거세게 달려들기 시작했어. 무기를 들고 나한테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위협했지. 결국 난 들고 있던 걸 내려놓고 알았다고 말하며 조용히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내 차로 걸어가서 차에 탔고 조용히 떠났어. 나는 하지에게 연락하려고 계속 노력했어. 혹시 이번 일로 본인 돈이 들어간 게 있다면 내가 보상해주고 싶다고 말하려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무섭게 했어. 그리고 너희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미안해. 하지만 진실이 있고 환상이 있어.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야. 하지만 신덜랜드 사람들은 아직 나아갈 준비가 안 된 듯했어. 그의 가족도 페이스북에서 이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고 경찰에게도 보냈어. 문자였지? 떠나기 전에 네 계정을 없애버렸잖아. 와, 내가 그거 없앴고 다음 달에 돈 갚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진짜로 갚을 거야. 나도 따로 떨어져서 300만큼 갚을 거야. 그래. 네가 파티를 하기로 한 건 사고였어. 야, 내가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몇 달 동안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넌 절대 나한테 연락이 닿지 않을 거야. 그 영상은 켈리가 사라지기 약 한 달 전에 게시되었어요. 같은 시기인 2023년 4월, 켈리 그래빗은 또다시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늦은 밤 동네 술집 밖에서였죠. 저는 미니밴 한 대와 오토바이 2대가 도착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죠. 나는 그에게 이딱치라고 했어. 에릭 미커라는 지역 주민이 그 격렬한 언쟁을 녹화했습니다. 그는 켈리가 길에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켈리는 말 그대로 무릎을 땅에 대고 어깨도 땅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제발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있잖아, 피터가 그들에게 사과하거나 뭐든지 그녀에게 사과하고 있는 거야. 2023년 5월 9일, 켈리 그래빗은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올려요. 그는 멍든 눈을 하고 있어요. 켈리 씨는 실종 직전 휴대폰을 잃었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은 계속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어요. 5월 12일이 되어서야 저는 아니요,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제 생일이 5월 19일인데 생일이 다가왔죠. 우리가 연락이 끊긴 이후로 그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냥 정말 가난 느낌이었어요. 정말 나쁜 일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알다시피 제가 우체국에 갔을 때 그가 우체국 보관 우편으로 우편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체국에 소포가 있었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큰 경고 신호였죠. 제가 그가 살던 곳에 가봤거든요, 맞죠? 켈리는 신덜랜드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임시 캠프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 영웅은 혼자서 빈 땅에 있는 숲속에 텐트를 치고 지냈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길가에 그의 니코틴 전자담배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침남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납치된 것처럼 보였어요. 제프는 하와이 경찰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해요. 경찰은 켈리가 외상성 뇌손상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해야 했고 PTSD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켈리를 위험에 처한 실종자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제가 형사에게 배정됐는데 그 형사가 이 사건을 이틀 동안 맡다가 바로 2주간 휴가를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이틀 동안 다시 일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병가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2주 일한 뒤 또 일주일간 섬 밖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형사가 없는 셈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대장한테도 전화하고 경찰서장한테도 전화하고 차장한테도 전화하고 있어요. 전 정말 답답해요. 이해가 안 돼요. 있잖아요. 제프와 켈리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직접 경찰 수사를 시작해요. 전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요. 알다시피 그는 어울리며 대화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요. 이런 전단지를 모두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다시피 전단지에 $10,000의 보상금을 걸었어요. 그 사람에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보상금을 $1,000로 올렸어요. 전자담배 가게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아들이 매주 여기 왔어요 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름 모를 여성과 함께 왔어요. 저희는 그 여성을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테판, 저희가 그걸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해뒀어요. 맞죠? 그러니까 경찰에게 와서 영상을 가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영상을 가지러 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영상을 가지러 온 건 6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미 덮어 쓰여졌어요 라고 했죠. 그해 여름 후반에 켈리의 가족은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그 영상은 켈리가 실종된 지 몇 달 후에 게시된 것이었어요. 두 남자가 또 다른 불탄 캠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어요. 켈리의 이름이 언급돼요. 있잖아요. 누가 이런 짓을 잘못할 때마다 항상 끔찍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기억나지, 케어? 그리고 그가 내 캠프를 불태웠잖아. 그래. 아니야. 이 녀석은 불태우고 죽으려고 했어. 마치 한 조각에. 그래, 난 그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해. 그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해.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있잖아, 그게 빨랐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고문당했을까? 그가 칼에 찔렸나? 총에 맞았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그가 갑자기 사라져서 계속 궁금했어. 켈리가 사라진 직후 켈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켈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요. 그 친구는 페이스북 메시지 여러 개를 받게 되고 그 메시지들을 켈리의 가족에게 넘겨줘요. 가족은 다시 경찰에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죠. 첫 번째 메시지는 켈리를 아는 남자가 보냈어요. 그는 켈리는 어디에 있어? 네가 생각하는 용암동굴 세 곳은 어디일까? 라고 썼어요. 켈리의 친구는 누가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어 라고 반박해요. 그 사람은 계속 말해요. 켈리는 잡기 쉬웠어. 밤마다 약 먹고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거든. 넌 좀 더 소란을 피웠을 거야. 네가 다음 타깃이라고 믿어. 계급상으로 켈리 바로 아래가 너잖아. 네가 타는 모페드를 도로에서 밀어내려고 할 수도 있어. 그게 네 다음 약점이야. 그러니까 뺑소니지. 2025년 7월 켈리의 친구가 파호아에 있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미가일랜드 경찰서의 범죄수사과가 이제 켈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FBI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저한테 정말 으스스한 말을 했어요. 제가 바다에 있었을 때 장신구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섬이야. 뭔가를 내게서 가져가. 그게 일종의 희생이야. 형이 말하길 섬은 받아들이거나 너를 받아들이거나 산채로 삼키겠다고 했어. 경찰은 켈리의 실종에 범죄가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54세 조셉 스미시와 41세 제니퍼 스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실종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시는 2021년 5월 마운틴뷰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마운틴뷰는 파호아 인근 마을입니다. 쇼에는 파호아에 살고 있었으며 2022년 7월에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쇼에는 몇 년 전에 두 어린 아들과 함께 몬태나에서 하와이 섬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경찰은 그녀의 빨간색 허머 H3 차량이 버려진 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남겨진 두 아이는 가족과 함께 몬태나로 돌아갔습니다. 윌리엄 비숍 시니어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76세인 그는 2020년경 플로리다에서 하와이 섬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살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은폐 생활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학교나 다른 특별한 행사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했습니다. 2023년 1월 22일 그는 자신의 집 진인로에서 2019년형 은색 토요타 코롤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가 살던 집 밖에서 자신의 차를 세차하고 계셨습니다. 제 조카도 같은 시간에 밖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더워서 집에 들어가 씻기고 샤워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조카는 집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좀 쉬었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였어요. 밖에 나가보니 아버지가 없으셨습니다. 조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원하실 때마다 오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제약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제 형이 집에 돌아와서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셔? 라고요. 그리고 제 조카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샤워하고 나왔더니 아버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형이 어디 계신지 한번 알아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봤죠. 그리고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의 전화기가 아버지가 머무시던 침실에서 울렸어요. 그래서 제 형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전화기가 있었어요. 지갑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비타민이나 이런 작은 필수품들을 넣어서 다니시던 파우치도 거기 있었어요. 누구나 어디 갈 때 작은 파우치 하나쯤은 들고 다니죠.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비숍의 사유지도 확인했죠. 우리는 그냥 그 사유지를 정말 빨리 확인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이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 거리의 이웃 중 한 명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비숍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어제 오후 2시쯤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운전자들까지 멈춰 세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종자 관련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길에 사는 이웃분 한 분이에요. 그의 아들이 실종 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확인하지만 윌리엄이 가족을 떠날 계획이었다는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빠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빠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어요.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싶어 하셨죠. 한 달 후 2월에 한 여성이 지역 경찰서에 찾아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왔는데 은색 토요타 코롤라였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이 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차 안에는 마약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스암페타민이었고 차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담배꽁초와 지갑들이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차를 사용해온 것 같았어요. 경찰이 차량 식별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위에 판지 조각이 덮여 있었어요. 경찰이 판지를 치우고 차량 식별 번호를 조회해보니 놀랍게도 그 차는 윌리엄 비숍 시니어의 차였어요. 하지만 번호판은 그의 것이 아니었죠. 도난당한 번호판이었어요.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 여성은 경찰에 엄마에게서 차를 가져왔다고 했고 엄마는 일주일 전 그 차를 어떻게든 구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경찰에게 해변에서 드레드머리를 한 어떤 남자에게서 그 차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코코넛을 딸 때 그 남자가 다가와 차를 $5,000에 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차를 시운전해보고 딸을 태우고 동네 식료품점에 들렀는데 그때 딸이 자신에게서 차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차 안에 몇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 머물렀고 번호판을 바꿀 시간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2023년 3월 윌리엄이 사라진 지 2달 후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차 전체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을 확인해요.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바닥, 운전석과 조수석 자체, 뒷좌석 쿠션, 그리고 가운데 좌석 안전벨트에서도요. 경찰은 어머니에게 추가 질문을 하기로 해요. 문제는 그녀와 이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23년 8월 28일 경찰은 빅아일랜드 주민 로버타 페리가 실종자 사건의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역사회에 알렸어요. 9월 5일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출동했다가 우연히 페리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계속 헬로이 경관에게 전화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는 조사 때문에라고 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경관은 다시 순찰차로 돌아가서 페리에 대한 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봐요. 그는 연락이 닿았다고 대장에게 알립니다. 사실 이 사람은 간부들 중 한 명입니다. 알겠어요. 그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당신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전해달랬어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네, 저기 무슨 일로 그런 건지 아세요? 제 딸이요. 차는 제가 갖고 있었고 이 남자는 배고파 보이지 않아요. 저는 MHC에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가 그 남자와 있다가 걸렸는데 들리는 말로는 실종된 남자의 차였대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0월 12일 페리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왔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자기 말대로 윌리엄 비숍 시니어의 차를 드레드머리 남자에게서 받았는지 물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그렇다고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경찰은 이를 알려줘요. 경찰 기록에 따르면 페리는 몇 초 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요. 그녀는 식료품점 뒤에 사는 노숙자 여성이 자신에게 그 차를 줬다고 말해요. 페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지만 경찰이 비숍을 다치게 했거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요. 1년 후 경찰은 비숍의 차에서 발견된 모든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라고 결론지어요. 저는 전직 뉴욕 경찰국 형사이자 현재 사설 탐정인 마크 푸치에게 그 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게 인간 피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피가 이 차량 전체에 묻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일부만 오염되었거나 변질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족들이 아버지가 꼼꼼하고 아주 깔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차에 피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건 엄청난 정보 신호죠. 왜냐하면 만약 그가 실수로 차에 피를 묻혔다면 당연히 그걸 청소했을 테니까요. 빅아일랜드 경찰은 윌리엄 비숍 시니어의 실종을 우려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의심스럽지는 않다고 했어요. 차에 피가 있고 가족들이 이 사람이 사라졌다고 손자를 죽여 혼자 두고 휴대폰이랑 약, 지갑까지 두고 갔다고 말한다면요. 그게 어떻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있죠. 푸치 씨는 비숍 씨의 나이도 걱정된다고 말해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빅아일랜드에서 65세 이상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빅아일랜드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44세로 일반적으로 20대, 30대가 많은 실종자 평균보다 더 높아요. 이 나이는 일반적으로 내가 위험에 처하겠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연령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많은 뒷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일이나 경력을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가족을 잘 키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와이로 가서 말하자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며 노년을 즐기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비숍 가족이 경찰로부터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건 2년 전 24년 3월이었어요. 그때 경찰은 아버지의 사건을 중단한다고 가족에게 알렸죠. 그때 가족은 호소를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제이 비숍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신 윌리엄 비숍이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섬에서 실종되셨어요. 저도 여러 번, 그리고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그 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인 메시지로 여러 번 연락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경찰에게는 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2025년 2월 10일 윌리엄의 아들인 제이 비숍이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실종된 노인 윌리엄 비숍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는 익명이고 싶어. 이건 일회용 폴이야. 미안해. 라고 하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개인 안전을 위해 답변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논의 중인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질문 답이 곧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위험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찰 쪽에 더 가깝다며 저는 그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교들은 그 할머니가 노베르타 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 경찰을 개입시키세요. 경찰은 수색 영장, 상당한 이유, 그리고 조사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의 유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네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때 경찰에 전화하고 그 부지에 머물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들은 수색 영장 예외나 긴급한 상황에 해당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올바르고 가장 빠른 방법이야. 나는 알겠다고 했어. 위치, 물음표, 물음표. 그는 $800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나는 $800 물음표라고 했어. 문자 보낸 사람이 대답해 그 여자가 그에게 빚진 돈이래. 그래서 내 빚을 받으려고 그 여자를 넘기려는 거야. 내가 그 돈을 내면 내가 네가 찾고 있는 경도와 위도, 위치를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의 유해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다고. 하지만 유해 발견 전까진 돈이 안 나가. 그래서 말하길 그래 그건 알아. 난 내 $800만 원 해. 내가 말했잖아. 이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요구하는 $800보다 더 큰 보상을 제안하고 있어. 네 정보로 우리가 유해를 찾게 되면 내가 반드시 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지. 그리고 그는 다시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 이건 올해 2월에 왔고 난 그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몰라. 내 말은 우리 둘이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온갖 롤러코스터 같은 일들과 모든 감정을 다 겪은 것 같아. 우리는 그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믿어요. 목격된 적도 없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의 은행 계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어떤 징후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놓아줄 수가 없어요. 코니 페어뱅스 역시 실종된 아들 랜던 페어뱅스를 찾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실종도 그의 자동차와 관련이 있어요. 코니는 2022년 8월 3일 오전 7시쯤 애 42세인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해요. 랜드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코니에게 불안한 말을 했어요. 그는 어쩌면 더스틴과 나는 그가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야 랜든이라 말했다. 언제쯤 집에 없네? 하고 알아차리셨어요? 정오쯤이었어요. 그렇게 그가 어디 있는지 걱정하던 중 전화를 받으신 거군요. 맞아요. 이 여자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나요? 그녀는 랜던의 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라고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 여자는 코니에게 이 사진을 보냅니다. 랜던 페어뱅스가 자신의 차 옆에 서 있는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녀가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다고 했죠? 거기에는 나는 랜던 페어뱅스이며 내 차를 양도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 차를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 그 남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고 내 전화번호도 그 종이에 적었어요. 이 여자분에게 어떻게 아드님을 알게 됐는지 물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그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와서 차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차 가지러 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랜던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했죠 있잖아요. 저 이 여자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요. 제 아들 랜던 페어뱅스에 관한 전화였고 그가 자기네 땅에 차를 두고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건 몇 시간 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한테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포니는 차에 올라타서 그 여성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는 그녀의 진입로, 잔디밭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녀의 진입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차를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녀가 나왔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녀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는 해안 방벽에 앉아 친구들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제 말은 그가 누군가와 함께 차에 타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그리고 그녀는 매우 회피적이었어요. 알잖아요, 계속. 그래서 차 안에서 무엇을 찾으셨나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배낭을 찾았어요. 지갑이랑 휴대폰도 찾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진 속에서 랜던이 들고 있던 쪽지를 그 여자에게 달라고 했지만 그 여자는 거절했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그 종이 쪽지를 주지 않았어요. 경찰에게 그 쪽지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형사가 저한테 글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화나게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이 필요한데 왜 그녀는 안 주나요? 경찰인 당신들이 그 종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증거예요. 경찰은 그 여자에게서 그 쪽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건 엄청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었고 전체 상호작용을 통해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어요. 그가 거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차를 돌려주려고 했던 과정까지 모두 조사했어야죠.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왜 그런 소위 말하는 거래가 일어나도록 두고 갑자기 거기서 발을 빼려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진이 찍힌 이후에 그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아주 큰 경고 신호예요. 경찰은 대신 근처 해변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랜던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은 그냥 내려가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인이니까요. 그는 42살이에요. 그는 혼자 어디론가 떠났어요. 짧은 시간 동안 수색견을 동원해 찾아봤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여기 빅 아일랜드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실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빅 아일랜드에서 실종된 사람들 대부분은 랜든 페어뱅스처럼 생긴 백인 남성들이에요. 저희가 추적한 93건의 사례 중 절반이 넘는 42건은 백인 남성 실종 사례예요. 그리고 푸치가 또 다른 게 있다고 말해요. 이 모든 차량의 직접적인 관리에는 최소 한두 명의 여성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게 하나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 경찰국에 있었다면 저는 이런 패턴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위 말하는 문명과 떨어져 자급자족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고 그들은 빌려 쓸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 그 사람이 그 차량과 함께 있다면 그건 그냥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죠. 하와이 경찰청은 지난 5년 동안 실종된 거의 100명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자체적인 문제들도 겪고 있습니다. 공개 기록에 따르면 2021년 이후로 최소 1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해고되었으며 이들은 폭행, 음주운전, 절도, 괴롭힘, 강도, 성폭행, 무단침입, 증거 조작, 기록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경찰관들도 바디캠 미작동, 증거 폐기, 과도한 무력 사용 등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는 75명의 경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000 평방마일에 달하는 이 섬은 다른 하와이 섬 전체가 거의 2번이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으려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찰관 수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종자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깊이 조사할 수 있고 저희가 매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웹사이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조사되거나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해당 부서는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소속 경찰관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해당 부서가 사랑하는 이들의 사건도 다시 조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9세 샤니스 오가다 스타우딩거의 가족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실종되기 전 두 딸의 엄마인 샤니스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사흘 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샤니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샤니스를 집단으로 공격해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그 남자는 샤니스 목에 밧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샤니스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와서 큰 꽃병 같은 걸로 샤니스의 머리와 귀를 쳤어요. 샤니스는 벗어나려 했고 경찰이 불렸어요. 경찰은 샤니스를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샤니스는 사라졌어요. 2023년 7월 9일, 샤니스는 사촌과 함께 오페이를 따러 갔어요. 오피는 하와이산 굴이에요. 진미로 여겨지죠. 오페이를 따는 것은 위험해요. 사람들이 바다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샤니스의 가족은 그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는 샤니스가 차량에서 오페이 가방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는 차량의 오른쪽으로 갔으며 샤니스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샤니스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다니자. 샤니스는 난 그쪽으로 갈 거야.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딸 수 있어. 라고 했고 그는 밖으로 나갔지만 샤니스는 차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샤니스는 거기 없었어요. 샤니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반대 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샤니스를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911에 전화하고 해변으로 샤니스를 찾으러 갔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그곳에 탐지견을 보냈어요. 그들은 제 집에서 가져온 샤니스의 소지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아니면 그걸로 탐지견들이 냄새를 맡게 했어요. 가족들은 탐지견들이 주차장에서 샤니스의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개가 위에서 아래로 차 쪽으로 갔을 때 그녀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안선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샤니스의 가족은 경찰이 샤니스 사건 수사도 중단됐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것은 샤니스의 가족과 그녀의 두 아이들에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5번째, 생일에 샤니스의 딸은 단 한 가지 소원만 빌었어요. 네가 촛불을 끄는 거야. 무슨 소원을 빌었어? 돈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어? 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내 두 조카가 엄마를 다시 찾는 거야. 나는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매일 막내가 항상 물어보거든. 예수님께 엄마를 돌려달라고 해. 헤더와 브렛 애클리도 매일 그들의 아들 타일러 레이코프스키 애클리가 발견되길 기도해. 제가 버틸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를 찾아 집에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 것 같아요. 타일러는 2023년에 미네소타에서 빅 아일랜드로 이사 왔어요. 타일러는 항상 여기서 벗어나서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는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던 아이였어요. 알다시피 타일러는 바다를 정말 사랑했고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했어요. 타일러는 2024년 8월 9일 금요일 파호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저는 타일러가 실종되기 전 화요일, 그 전주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통화했어요. 타일러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를 유지하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파호와 NA 모임에 참석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누군가 그를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11일 일요일에 파호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 그의 소지품을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타일러의 소지품을 물가의 바위 위에서 발견했다고 했어요. 결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하와이 관련 사이트나 빅 아일랜드 사이트 어디든 주의를 알리기 위해 게시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의 강아지 오이아도 함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그의 강아지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는 글을 봤어요. 강아지가 그가 실종된 지역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낙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오이차이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했대요. 나는 절대 오이아를 두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헤더는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그가 실종된 곳 맞은편에 있는 칼라니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누군가가 금요일 아침에 그를 절벽에서 바위 아래쪽에서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상태가 불안정했다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일하던 사람 중 한 명을 알아요. 한 여성이 그에게 물과 그래놀라바 같은 걸 줬대요.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리트리트 센터에서 아무도 카메라 영상을 받아올 수 없었다는 게 답답했어요. 경찰이 내려갔을 때쯤에는 이미 덮어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였어요. 타일러의 소지품을 증거물에서 돌려받았을 때 그의 휴대폰에는 그를 협박하는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이 일어나기 4-5개월 전에 그가 돈을 빚졌기 때문이었죠. 몇몇 마약상들이 그를 쫓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전단지를 붙이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죠. 우리를 도와준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드론을 이용해서 해안선을 따라 날렸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아직 그를 못 찾아서 실망시킨 것 같아요. 라우 레슬리압은 그녀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아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녀의 오빠 오아 핸드는 어부였는데 2025년 4월에 실종됐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에서 목격됐어요. 알다시피 그는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평생을 낚시하며 살아왔죠. 저희 집안은 어업 가문이에요. 오아는 수영을 배우기 전에 서핑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바다에 있었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어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괜찮았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의 가족이 알기로는 그는 한밤중에 바다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인 그의 가파너는 4월 7일에 그가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는 새벽 2시 30분에 바다로 나갔고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듣자 하니 그의 가파너는 자신의 트럭에서 잠을 잤고 제 남동생도 자기 트럭에서 잤어요. 가판원은 제 남동생이 새벽 2시 30분에 떠나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로는 남동생이 배를 띄우는 걸 도와줬다고 해요. 하와이 카운티 소방서와 해양경비대가 무려 5일 동안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가족이 GoFundMe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 돈으로 비행기를 띄우고 연승 어선까지 고용했어요. 그가 바다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를 찾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배도 없고 자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글을 위해 노래를 쓰면서요. 그리고 알다시피 소셜미디어에서 그 노래들을 연주했어요. 그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희망을 줘요. 그게 제가 그와 그의 이름이 가능한 한 오래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사실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서 실종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Night has not disappeared.